역사인 가요 5월 25일에서 5월 31일까지 5월 넷째 주 주간 역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 5월 25일, 이야, 고려시대 과거시험 합격자의 명단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백 년 전의 명단인데 이 명단 속에 있는 101명, 이 101명이 합격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의 감동 101배로 그냥 막 밀려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저 이번에 과거시험 합격했습니다. 어머님 노고가 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불효자에게 효도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여보, 나 합격 먹었어. 당신 이제 고생 끝이야. 응? 고생 끝이야. 그 선비들의 감동한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늦었지만, 아니 많이 늦었지만 그 선비 101분 합격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 아마도 그 자제분들이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을 거예요. 그 후손들도. 네. 1994년에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자, 1935년 5월 25일 영원한 홈런왕이죠. 베이브 루스. 네. 711개의 홈런 신기록을 세웠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5월 25일. 근데 그 이후로도 홈런 기록은 계속해서 갱신이 되거든요. 잘 아시는 행크 아론, 그리고 또 행크 아론의 기록을 베리 본즈가 깼죠. 이렇게 기록들이 쭉 계속 신기록들이 갱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베이브 루스가 진정한 홈런 왕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홈런 714개를 칠 동안에 베이브 루스의 그 스트라이크 아웃 개수가 무려 1330개입니다.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 항상 714-1330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714개의 홈런으로 그 많은 그 열광적인 관중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반면에 1330번의 탄식을 자아내게 했었다는, 결과론으로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네. 이 얘기는 정말로 겸손하라는 어떤 덕목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2002년 5월 26일 이날은 임권택 감독이 영화 취화선으로 제5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영광스럽게 감독상을 수상을 해냅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27일 한국 여배우가 사상 첫 칸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영화 밀양을 통해서. 이창동 감독이었죠. 배우는 그렇습니다. 바로 전도연이었습니다. 이야, 대단했었어요. 네. 1986년 5월 26일 이날 파리 감옥에서 헬기를 이용한 탈옥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놀랍게도 탈옥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도 파리 시민들이 그다지 뭐 경악스럽다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즈음 해가지고 몇 년 사이에 무려 헬기로 인해서 헬기를 가지고 탈옥한 헬기 탈옥 사건이 6-7번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잦게 워낙 빈번하게 탈옥 사건이 헬기를 이용해서 일어나니까 헬기 탈옥 또 있었어. 뭐 그냥 이 정도. 여러분 왜 그 기억나시죠? 몇 해 전 신창원 탈옥수 신창원이 나와가지고 탈옥을 해서 한동안 나라를 완전히 휘젓고 다녔잖아요. 경찰의 경계망 이거 정말 뭐 아주 보란듯이 그렇게 우스갯거리로 만들면서 그렇게 아주 전국을 피대고 다녔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이후로 요만한 뭐 사건 뭐 탈옥 도둑 뭐 뉴스에나 들려오나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창원으로 인해서 만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탈옥에 관한 것은.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1966년 5월 27일 이날은 일본이 우리 문화재 1325점을 반환한 날로 주간 역사의 토막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1325점씩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반환한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아마 여러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쭉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재가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게 현재 약 16만여 점이라고 합니다. 16만여 점. 그야말로 싹쓸이를 해간 거지요. 네, 16만여 점. 그 개수를 보니까 일본이 6만 8천여 점, 미국 4만 4천, 독일 1만 1천, 그리고 중국이 9,800여 점, 영국이 7,900여 점. 거의 뭐 만 단위예요. 그리고 10만 단위. 뭐 미미한 숫자는 접어두고라도 우리는 일단 우리 문화재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압도적으로 형성이 됐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66년 5월 27일 우리 문화재를 일본이 반환한 날.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말 그대로 불을 지펴놓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012년과 2014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물론 그 이후에도 한두 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말 그대로 점화를 시켰습니다. 민족의식에. 스시마 불상 도난 사건, 이 사건 이름이 그렇습니다. 일본 스시마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불상이 도난을 당했는데 이 불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래가 된 겁니다. 근데 거래를 했는데 이 범인들이 붙잡혔어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자, 저 불상을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야지. 아니야. 이런 아마 그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겁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천재학습백과에 토론 배틀이란 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주제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 문화재를 돌려줘야 하나. 요 주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의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예시를 쭉 해놨는데 그 예시를 보니까 아주 논조가 정확하게 딱 짚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 문화재를 돌려줘야 하나. 먼저 우리나라에 들여온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에 돌려줘야 된다 하는 측에서 나온 논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라는 증거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약탈한 문화재라는 증거가 없다. 가령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느 집에 하인으로 머물렀어. 대감님이 그래 요꼬상 이번에 일본으로 돌아간다지. 그 고생했네. 내가 선물을 하나 줌세. 이러면서 옆에 있는 도자기를 하나 줬을 수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약탈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일본이 약탈해 갔다는 문화재, 이게 약탈한 문화재라는 증거가 일단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도난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찾아와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국제 관계에서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문화재를 돌려줘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불상은 원래 우리의 문화재였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옴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을 돌려보내지 않음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우리 문화재, 그 문화재를 본래 있던 자리에 불상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스가 나갈 거 아닙니까? 전 세계 16만여 점이나 되는 우리 문화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 저 결국에는 한국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져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에도 일단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바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하는데 저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도난범에 관한 문제는 처벌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다. 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문화재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까? 각자의 생각이겠죠. 물론 이 천재학습백과 내에도 정답은 따로 기술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서로 이제 의견의 장을 펼치는 거죠. 토론의 장이죠. 네, 굉장히 성숙한 아마 어떤 그 의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건 정말로 우리가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또 문화재청의 노력이 모두 합심이 돼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자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재 찾아와야지요. 네. 자, 그리고 1972년 5월 29일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바로 직지예요. 직지.
정확한 명칭은 직지심체 요절. 이게 이제 고려 때 건데 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왜 파리에서 발견이 돼야 되냐고. 네. 본래 직지심체 요절이 있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앞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80년 5월 28일 장훈 선수, 제일동포 야구 선수지요. 일본 프로야구 이 첫 3천 안타를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프로야구가 항상 지네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보다는 우리가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구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천 안타라는 대기록을 제일동포 선수 장훈 선수가 깨뜨렸단 말이에요. 자존심에 굉장히 먹칠이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03년 5월 29일 법 호프 데이가 선포된 날입니다. 여러분 그 법 호프라는 이름만 듣고도 참 반가워하실 문화계 인사들도 대중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 호프는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엔터테이너다. 이렇게 기록이 될 만큼 전설적인 스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100세를 사셨는데 마지막 100세 생일이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로 법 호프 데이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5월 29일이 되면은 법 호프를 사랑하는, 그리고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들의 행복을 위해서 웃음을 전파했던 법 호프를 기리는 추모의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 법 호프를 능가하는 그런 진행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하시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 문화계의 큰 자산으로 듬직하게 남아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송혜 선생님 잘 보듬어드리고 건강 잘 주변에서 체크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1996년 5월 31일 제1회 바다의 날이 선포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2009년 5월 31일은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타이타닉의 마지막 생존자 밀비나 딘, 이분이 사망을 한 날입니다. 97세를 사셨는데요. 자, 이 마지막 생존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타이타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증언을 들어볼 기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살짝 낙담을 했는데, 낙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7세를 사셨던 밀비나 딘, 이분이 두 개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타닉 침몰 사고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최연소 타이타닉 탑승 승객이었다는 거. 최연소 몇 살? 2살? 아니요. 생후 2개월. 생후 2개월. 네, 뭘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신이 탔다는 것도 모르죠. 나중에 이제 후세 사가들이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겠죠. 네, 밀비나 딘 마지막 타이타닉 생존자가 사망한 날 2009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55년 5월 31일 이 얘기, 박인수 검거 5글자가 확 다가오는데, 박인수가 검거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온 국민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워낙에 뭐라 그럴까, 자유분방? 아니야,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어. 퇴폐? 그것만도 아니야. 정신적인 황폐함, 정신적인 타락, 이런 게 아마 총집결된 어떤 덩어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재판이 끝난 이후에 유행어가 가을바람이 이는 들불처럼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 유행어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이 얘기.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순결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야, 이게 섬찟하죠. 법 정말 잔인하죠. 네. 그 다음에 자유부인. 자유부인은 뭐 정비석 선생의 소설로 워낙에 또 유명하니까. 네. 그러다 사모님이란 말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가슴 아프게도 처녀사냥이라는 유행어가 번져납니다. 처녀사냥. 그리고 확률은 70대 1, 이런 유행어도 번져납니다. 이 유행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재판 상황을 여러분께 그대로 판결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인수가 무슨 사고를 쳤나 하면, 군 복무 중에 애인이 배신을 해버립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 내가 제대만 해봐라, 여자들 그냥 놔두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전역 후에 해군 장교 군락부 그리고 또 국일관 또 낙원장 종로 쪽이죠. 네. 이런 곳을 이제 주무대로 해가지고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처녀 사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무려 1년 동안 70여 명의 여자들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교춤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잘생겼다 그래요. 키도 좀 훤칠하고. 근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70여 명 정도의 피해자 중에 여대생이 대다수였고요. 국회의원 그 딸도 있었고 고위 관료의 딸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 사건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재판 얘기를 좀 들어가면은 이 재판 얘기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950년대 말의 정서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 정서를 잣대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판결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이 박인수를 혼인빙자 간음죄로 기소를 합니다. 친고죄죠. 그래서 고소자를 찾았더니 고소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고소 여성이 두 사람. 70명이었는데 피해자는. 근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재판에서 박인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혼인빙자 간음 혐의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난 절대로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여성 중에 처녀는요. 미자원에 다니는 이모 씨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이모 씨 그 아가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겠습니까? 혀를 끌끌 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하 그래 그러면 70대 1이네 이렇게 해서 유행어가 70대 1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결코 내가 결혼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요. 아니 약속할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네? 댄스홀에서 함께 춤추고 난 후에는 의뢰의 여관으로 가는 게 상식화되어 있는데 뭐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빙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뒤집혀지는 순간이죠. 자, 판결문의 일부를 볼까요? 법은 이거 재판관의 목소리입니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아니 결혼을 빙자해서 1년 동안 약 70여 명의 미혼 여성을 농락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박인수에게 혼인 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이 무죄 선고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또 열이 차오르는데 아무튼 쭉 보겠습니다. 이 권순영 판사였는데요. 이 판사의 판결문은 지금 뭐 벌써 6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희대의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얘기할게요. 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로 벌금형을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죄 판결 이유는 뭔가? 댄스홀에서 만난 정도의 일시적인 기분으로 성교 관계가 있었을 경우 혼인이라는 언사를 믿었다기보다도 여성 자신이 택한 향락의 길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은 보호 가치가 있는 정조를 보호한다. 피고 박인수 무죄 땅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법이 무슨 보호할 정조 가치가 있는 그게 뭐 따로 있나? 1950년대 말입니다. 1950년대 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1년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앞에서 무죄 때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유죄를 받았을 때 유죄를 판결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자, 역시 판결문을 제가 그대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스홀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다. 이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고의로 여자를 여관에 유인하는 그런 남성은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피고 박인수 유죄 땅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여기서 내놓은 정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법적으로도 그게 가능한가요? 아닌 말로 집안에서 5남매의 셋째 아들인데 제가 하도 뻘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저건 내놓은 자식이야. 물론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 가능하죠. 쟤는 우리 반에서 쳐내놓은 놈이야. 쟤는 선생님이 내놓은 놈이야. 관로밖에 인간이야. 이런 얘기 숱하게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충분히 뭐 통용되는 이야기고. 그런데 아니 법이잖아. 판결이잖아. 판결에서 내놓은 정조? 1950년대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꾸만 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죄를 선고를 받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요 이 그 사건 연대를 쭉 보고 나이를 어림추산을 해보니까 90이 조금 넘었을 정도 뭐 이렇게 90대 초반 이렇게 되는 나이더라고요 박인수가. 뭐 좀 잘 살지 그랬냐, 잘 살아오지 그랬냐 라는 얘기만 전하고 싶네요. 그때 당시 사회가 모두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정신적인 황폐함 그리고 정신적인 타락 이런 것이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오늘의 노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오늘의 노래는 이 박인수 사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당시에 그러면 무도장이 어쨌길래 뭐 댄스홀이라든가 댄서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가요 100년사를 통틀어서 댄서 또는 댄스홀 또는 뭐 무도장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잘 묘사한 그런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오늘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댄서의 순정이란 노래죠. 이 노래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정말로 많은 유튜버들 가운데서 제가 끝에서 아마 10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가 안 늘어나요. 절대로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렵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공을 생각해서 구독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댄서의 순정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6월 첫 주 박혜상의 싱싱송 역사인 가요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밝고 더 환한 모습으로, 더 짧고 시원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댄서의 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품에 옷 안겨. 푸른 등불 아래, 붉은 등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정.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우러러 셋소구나. 새빨간 드레스 걸쳐 입고 넘치는 글라스에 눈물 지며